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게 되잖아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얼굴을 보일 때 그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분명 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경험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확실히 단단해지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군요. 저는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여유롭게 먹고 살 정도는 되는 의류 사업가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부모님은 각자 회사를 다니면서 맞벌이로 지내셨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안에 박혀 있지 말고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되니까요. 딸,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 바빠서 너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요. 전혀 외롭지 않았고요. 오히려 엄마 아빠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잘 놀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빈자리 느끼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다. 그래도 친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도록 해라. 저는 자연스럽게 활발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친구의 학원 동생이랑도 가깝게 지냈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학교 끝나고 하루 종일 놀러 다녀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을 때도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를 괴롭히고 다닌 적은 없어요. 하지만 꾸미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걸 좋아했죠. 그 시절엔 우리의 우정에 심취해서 세상이 다 우리를 위한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평범한 사춘기 여고생들이었어요. 예뻐 보이고 싶었을 뿐이지 겁은 많았다고요. 술이랑 담배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싸잡아서 문제아 취급했습니다. 너희 어디 갔다가 오는 거야? 담배 피고 온 거 맞지? 당장 내놔라. 너희 같은 계집애들 몰려다니면서 뭐 하는지 뻔하다. 아닌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담배 핀 적 없어요. 그냥 오늘 급식 맛없다고 하길래 매점 다녀왔을 뿐이에요. 그런 핑계가 통할 줄 알아? 너네 학교 근처에서 교복 입고 담배 피우다 걸리면 가만 안 될 줄 알아? 괜히 학교 망신 시키면서 돌아다니지 마라. 학교 선생님들이 멋대로 오해해서 혼낼 때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핑계로든 선생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종아리를 얻어맞았습니다. 우리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멋부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유난히 예민하게 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머리가 길다 싶으면 바로 가위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몇 번 머리를 잘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게 사춘기 시절의 패기였던 것 같네요. 저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고요.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거든요. 우리 반장 체육 나갔다 오고 나서 지갑 없어졌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다들 당장 가방 열어. 담임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 모두에게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임 선생님이 낱낱이 세세하게 살핀 가방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제 것이었죠. 저는 반장이랑 자리도 멀었고 어떤 지갑을 갖고 다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하더라고요. 이 요망한 게 그 사이에 어디에 숨긴 거야? 당장 말하지 못해? 너 하다 남의 물건에 손까지 대냐?
벌써부터 이러면 네 남은 인생도 어떻게 굴러갈지 예상이 된다. 되먹지 못한 게 뻔하지 뭐. 제가 왜 반장 지갑을 가져가요? 저는 충분히 용돈 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지금 제 가방만 살피셨고 다른 애들 가방은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다른 애들 가방을 왜 살펴봐? 우리 반에 너 말고 더 있을 리가 있냐? 애들도 다 지금 속으로 너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을 거라고. 괜히 애꿎은 친구들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꺼내. 저는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반장이 전교 상위권 성적을 내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더욱더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제 사물함까지 뒤져보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떳떳한 상황이었으니까 불안하지도 않았죠. 그저 담임 선생님의 기행을 한숨 쉬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도난당했다는 지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그 반장의 사물함에서 발견됐어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의 사물함을 다 열어봐서 확인한 게 아니었고요. 다음 수업을 준비하던 반장이 사물함을 열었다가 찾았습니다. 반장은 본인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러워했어요. 다른 학급 친구들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수군거렸죠. 너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아? 빨리 담임한테 가서 찾았다고 말씀드려. 너 때문에 괜히 내가 도둑 취급당했잖아. 반장은 제 눈치를 보면서 바로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저는 반장과 담임 선생님한테 사과를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속은 상했지만 관대하게 용서해 주리라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제 기분은 관심도 없다는 듯이 쾌활하게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얘들아, 반장 지갑 찾았다고 한다. 얼마나 다행이야. 괜히 우리 반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걸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른다. 우리 반에 서로 부끄러울 짓 하는 친구가 없어서 자랑스럽구나. 저는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받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심지어 반장도 담임 선생님의 말에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둘 다 저한테 사과는 안 하더군요. 그냥 도난당한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도 내심 저를 범인으로 몰아갔던 게 양심에 찔렸나 봐요. 제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너 표정이 왜 그래? 나 때문에 기분 나빴다 이거야? 그게 하늘 같은 선생님 앞에서 지을 표정이냐고. 너는 나한테 사과받을 건수 하나 잡았다 싶은가 본데 택도 없다. 그러게 의심받을 짓을 왜 해? 앞으로도 우리 반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네가 경계 대상 1호야. 저는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문제를 만들고 다니는 게 즐거운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 왁자지껄 지내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은 분해서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선생님이라는 분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제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라는 걸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정말 뻔뻔하시네요. 그리고 반장, 너도 평생 선생님 뒤에 숨어 살 수 있을 줄 알아?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저는 담임 선생님과 반장에게 고함을 치고 반을 뛰쳐나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몸이 다 떨릴 정도였어요. 우리 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들은 친구들이 저를 다독여줬지만 도저히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상처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더욱더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굽신거리면서 전화 통화 중이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제발 저려서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심지어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저를 모함하듯이 말하는데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지도하는 학생인데 그렇게 반을 나가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과외 선생도 아니고 담임인데 다른 애들까지 분위기 싸해져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가정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학급 분위기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버릇없게 군 건
분명 우리 아이가 잘못했지만 다 보는 앞에서 도둑으로 몰아가 놓고 사과 한 번 없으신 게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맞나요? 제가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굽신거리다 말고 담임 선생님 말에 반박하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제자도 용서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은 우물쭈물거렸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우리 엄마한테 뿔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직접 사과하러 오지 않으면 저를 징계 내리겠다고 통보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은 제가 원래도 태도 불량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뭐 하나 다 꼬투리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담임 선생님의 부당한 대응에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징계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억울한 상황에서 편 들어주셨을 뿐인 우리 엄마가 빌빌 기어야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퇴를 선언했죠.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하지 않겠어?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눈 한번 딱 감자. 엄마가 사과드리러 다녀올게. 아니에요, 엄마. 이런 말도 안 되는 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어차피 공부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냥 이번 기회에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드시고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 가슴에 멍들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졌답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일을 배워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해서 등짝 맞기 일쑤였지만 결국 버티고 또 버티니까 번듯한 사업을 꾸릴 수 있었죠. 수익도 올라가서 부모님에게 두둑한 용돈을 드리며 효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에 생산직으로 대기업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아이, 너 남자친구 사귄 지 오래됐잖아. 한번 만나봐. 막상 만나서 말이 잘 통할 수도 있고 뭔가 서로 반할지도 모르잖아.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거면 몰라도 어차피 나중에 시집 갈 거면 기회라고 생각해봐. 친구가 작업복을 걸어두는 캐비넷에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붙여놨다는데요. 본사 사무직 남자가 공장 상황을 보고하러 왔다가 우연히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감흥이 안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고졸 학력도 자퇴하는 바람에 검정고시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대기업 사무직이면 스펙이 장난 아닐 텐데 딱 봐도 안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거절했죠. 그런데 남자가 너무 간절하게 저와의 연결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중간에 껴서 난처해하는 것 같길래 저는 식사만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충 만나서 예의상 대화 몇 마디 나누고 정리하면 되겠다 싶었죠. 친구한테는 일적으로 보는 사람일 테니까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괜히 허세 부리지도 않았고 매너가 좋았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첫눈에 반한 건 처음이라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냥 맛있는 한 끼 같이 먹으러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별거 없는 사람인데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나오셨을까 봐 걱정스럽네요. 실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사진이 잘 나왔나 봐요.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신데요. 저는 지금부터 숟가락이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벌써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되거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미인 앞에서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가족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랑 같이 자랐다는데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게 단순히 스스로 잘나서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하더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효자랑은 만나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본인 어머니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라면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을지 몰라요. 그래도 부모님이 나경 씨에 대해 신뢰를 갖고 계셨나 봐요. 아직 어린 딸이 고등학교를 자퇴한다는데 승낙해 주시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고집 부려서 얻어낸 거죠. 그래도 부모님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남자가 본인 어머니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어릴 때 소아암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라고 했을 정도로 아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의 어머니가 구두 닦고 식당 설거지 해가면서 번 돈으로 병원비를 대셨대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은 거죠. 남자는 본인 때문에 누나가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지 못했다면서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났어도 은혜를 잊지 않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개팅 자리를 즐겁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죠. 우리는 나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바로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가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데려왔다니까 놀라워하시면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도대체 누가 될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사위를 데리고 왔네.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보기 좋다. 잘 맞나 봐요. 제가 먼저 반해서 대시한 거라 꿈 같습니다. 나경 씨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절대로 눈물 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지켜봐 주시면 흐뭇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머, 벌써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죠? 우리 딸이 다정한 사람을 만나서 기쁘네요. 결혼은 서로 잘 보듬어주면 돼요. 혹시 우리 딸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면 연락하고요. 제가 나경이 혼내줄 테니까.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서 저도 남자친구도 무척 긴장했는데요. 다행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벌써 눈에 하트가 달린 것처럼 좋아하셨거든요. 남자친구도 얼른 또 뵙고 싶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남자친구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되게 사치스럽다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거실장 위에는 온갖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쌓여 있었고요. 테이블 위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갓 배송된 택배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시길래 자연스럽게 옆을 봤는데 걸치고 있는 스카프부터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전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예비 시누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내 동생이 벌써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 데려올 줄 몰랐네요. 제가 아직 시집은 안 가서 우리 집에 이렇게 인사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많이 떨리는데 잘 보이고 싶으니까 멋 좀 부려봤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개천에서 용나듯 대기업에 입사한 것처럼 예비 시누이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받는 월급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예비 시누이랑 예비 시어머니까지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예비 시누이는 아직 팔팔할 텐데 아르바이트나 부업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사치를 부린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남자친구가 가족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는 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훑어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학력도 모자라는 것 같던데 옷 파는 일하다가 대기업 다닌 남자 만난 거면 완전 땡 잡은 거네. 완전히 21세기판 신데렐라가 따로 없잖아.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도 신분 상승을 하나 봐. 어머님, 물론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은 학력으로 사람 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제 비전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요. 지금은 제 사업 운영하면서 탄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저런 말을 노골적으로 내뱉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두둔해줘서 예비 시어머니도 더 이상 문제 삼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말씀과는 달리 저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양가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신혼집을 미리 구해 한 1년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 결혼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식장 후보들이 예약이 차 있어서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전에 동거도 하게 됐어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몇 개월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애할 때랑 같이 살 때랑 차이가 크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게 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슬슬 자주 방문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찬이 핑계였죠. 우리 아들이랑 며느라가랑 둘 다 바깥일 활발하게 하느라 바쁘잖아. 그래서 내가 힘 좀 써봤다. 나랑 네 시누이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기도 하는데 너희 부부는 안 그래도 사 먹을 일이 많을 거잖아. 집밥 좀 먹어봐라. 솔직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같이 잘 지내보자고 하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고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죠. 그런데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살짝 뿔났나 봐요. 저랑 남자친구가 구했던 신혼집이 신축이었는데요.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면서 먼저 합가를 제안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며느라가야, 너랑 우리 아들 둘이서만 좋은 집에 살게 된 건데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더냐? 대기업 다닐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할 예정인데 설마 공짜로 데려가서 입 싹 닦을 건 아니지? 내가 다 키웠는데 공은 네가 가져가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억울하다. 이 자리에 남자친구도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을 서운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제가 남자친구 덕분에 결혼 시장에서 구제받기라도 하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신 부모님 덕분에 돈 착실하게 모았어요. 대기업 다니는데 빨대가 2개나 꽂혀 있는 이 사람보다는 제가 더 결혼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참 모자란데 이 사람이 데려가 주는 건 아니에요. 너 지금 일부러 나 무안 주는 거지? 빨대 꼽았다는 거 내 얘기한 거 맞지? 어머니, 그러게 왜 먼저 건드리셨어요? 이 사람은 본인 말대로 전혀 어디 부족하거나 한참 기우는 결혼 아니에요. 괜히 계산하지 마시고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빨대 꽂았다는 말에 불끄락 푸르락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워낙 효자라는 걸 아니까 예비 시어머니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배웅해드리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경고했죠. 나랑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 중인 게 맞다면 앞으로 당신 집안으로 나가는 돈 확실하게 줄이든지 막든지 해줬으면 좋겠어.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통장 깠을 때 남자친구가 대기업 다니는 것 치고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만나기 전에 충분히 모으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 썼던 건 이해해 주기로 했죠. 어차피 대기업 다니니까 월급 꼬박꼬박 나와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환경이니까요. 남자친구는 제 뜻을 충분히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된 거니까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은 해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알아보시고 누나는 알바라도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남자친구가 가족들 앞에서는 우유부단하고 민기적거리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줘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내심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아무래도 소아암에 걸렸던 과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마음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한숨을 쉬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멍하니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결국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눈앞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예비시댁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이상가족처럼 구니까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밥을 한 끼 사주셨는데요.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 보는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장인어른 같은 남편이 계셨다면 인생이 훨씬 수월하셨을 거예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의기투합해서 이겨내셨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다 감당하셔야 했거든요. 사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세게 일어나시는 분이라 이렇게 대기업까지 간 훌륭한 사위를 키워내셨나 봐요. 아이 그만 눈물 닦아요. 우리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눈물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음이 기특하다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짜증났어요. 우리 부모님 눈치 주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안 계실 때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워낙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아유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쳤나 봐. 괜히 우리 어머니만 불쌍하다고 눈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는 괜히 예비시댁 관련해서 거슬리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도 이제 결혼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까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저한테 괜히 태클 거는 일도 없었고 학력으로 무시하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떠받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거나 식장 투어 갈 때도 다 따라왔어요. 저를 거의 공주처럼 대접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본인들도 드레스 입고 싶다고 생떼 부릴까봐 꺼림칙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세심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우리 며느라가는 피부가 어쩌면 이렇게 곱니? 드레스가 널 위해서 만든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우리 아들이 눈이 높은데 첫눈에 반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우리 아들이 결혼식 당일에 멍하게 쳐다보기만 할까봐 걱정되는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웨딩드레스 스타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 어떤 게 더 예쁠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갈아입고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감탄해 주기도 하셨어요. 식장 투어를 다닐 때도 아무래도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세심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사진이 잘 나올지 저곳이 동선이 편할지 꼼꼼하게 따져주신 거예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저를 위해 도와주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하지만 호의적인 태도 앞에서 마음이 녹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저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오죽하면 직원이 사이가 너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습니다. 와, 어머님이랑 며느님 두 분 정말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함께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웨딩드레스 고를 때 시어머님이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정말 찰떡이시네요. 게다가 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결혼식 준비로 바쁘다 보니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는데요. 예비 시누이가 종종 간식을 챙겨주더라고요. 아무리 웨딩드레스 예쁘게 입고 싶어도 기운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했죠. 물론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웃음이 흘러나오는 잔소리였답니다. 그동안 살짝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란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집안이 인연을 맺는 거잖아요. 당연히 한순간에 매끄러워질 리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시누이가 확연하게 달라진 태도로 저를 살갑게 맞아주니 안심됐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요즘 당신이 우리 어머니 누나랑 어울리고 다니는 걸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야. 내 인생에서 소중한 여자 셋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 그런가 봐.
솔직히 처음에는 평생 가까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먼저 선입견 버리고 다가와 주시니까 나도 같이 있는 게 즐거워. 혹시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열심히 조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가 보자. 그렇게 저는 순조롭게 결혼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양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하객으로 와주신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제가 눈물을 훔치니까 남편도 글썽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 가기 위해 서둘러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여권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다. 내가 아주 그냥 이날만 기다렸다고. 그동안 우리 딸이랑 내가 너 받들어주니까 좋았지? 그거 다 속임수였다 이년아. 이제부터 네 가시 바뀔 시작이야. 어? 신혼여행부터 따라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나 해라. 아휴,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해외여행도 가보는구나.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면서 만났을 때와 다르게 표독스러운 얼굴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글쎄 시누이까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나더라고요. 어서 와. 우리 가족 다 모였네. 며느리 너는 이제 결혼까지 해서 발목 잡혔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돈 부부는 고지식 하신지 이혼이라면 인생 끝나는 줄 아시던데. 설마 부모 가슴에 대목 받기는 싫을 거 아니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결혼식만 올리게 되면 꼼짝없이 묶이는 줄 알고 공략한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결혼할 때까지 별 말하지 않도록 사탕 발림했던 거죠. 저는 눈앞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기가 막혔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반응하기 전에 남편부터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결혼 전까지는 선을 잘만 긋는 것 같더니 갑자기 눈을 꿈벅거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기 이제 내가 결혼하면 어머니랑 누나랑 둘이서 살아야 하잖아. 여자 둘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다가 원래 씀씀이가 있어서 돈도 쪼들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선물로 해외여행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수줍게 무슨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냥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을 가는 건데 시댁 식구들까지 포함시킨다고요? 그것도 저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한 거잖아요. 남편의 뒤에서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쩔 거냐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만 제대로 선을 그어준다면 시댁 식구들이 한량짓하는 건 눈 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요? 남편이 말로는 이번을 마지막 선물로 여길 거라고 했지만 막상 또 마음 약해진다면서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들이 거머리로 살게 놔둘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새 것들을 향해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마지막 선물 아닐 테니까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니까. 당신이 그토록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감히 이길 수 있겠어? 그냥 속상해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지내면 돼. 그게 무슨 뜻이야? 설마 당신 내가 앞으로도 어머니랑 누나한테 생활비 지원해 줄 수 있게 허락하는 거야?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구나. 당신 같은 여자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내가 평생 잘해줄게. 뭔 소리야? 그럴 거면 왜 결혼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다는 이유로 거머리 둘까지 떠안아야 하는 거야? 그럴 리 없잖아. 당신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랑 누나 덕분에 이혼하게 됐네. 그러자 남편은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라고요. 신혼여행인데 내가 미리 말 안 하고 결정해서 그래? 당신이 결혼 준비하면서 행복해하는데 괜히 기분 나빠질까 봐 말할 수 없었어. 그만큼 나는 당신이 우리 어머니 누나랑 사이좋게 보이는 게 기뻤던 거라고. 아무리 오늘 하객분들 다 초대해서 결혼식까지 올렸어도 이렇게 속 뒤집혀가면서 사느니 지금 멈추는 게 낫겠어. 아니,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이혼이 아니라 파혼인 거나 다름없지?
우리 부모님도 내가 속 썩어가면서 사는 것보단 시원하게 돌아서는 걸 원하실 거야.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그제야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면서 남편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고요. 남편은 거의 무릎 꿇고 애원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랑 누나가 미안해하는 것 좀 봐. 앞으로 다시는 빨대 꽂을 일 없을 거야.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내가 각서라도 써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이혼한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 당신은 지금 순진한 척하는 거야? 아니면 미련한 거야? 아직도 어머님이랑 형님 연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나랑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참 안쓰러울 정도네. 당신 지금 빨대가 문제가 아니라 뒤통수까지 두들겨 맞고 있다고. 제가 조롱하듯이 웃으니까 남편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역시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서로 곁눈질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했죠.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화할 때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설정해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갑 폰 케이스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 끊을 때 종료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 지갑을 덮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랑 통화하셨을 때 제가 아직 안 끊었는데도 통화가 끝난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 얼떨결에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둘이서 이야기 나누는 걸 엿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것들이 남편을 완전 ATM 기기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법이잖아요. 과거 남편이 투병했을 시절에 헌신적이었던 것도 맞겠지만 이제 남편이 대기업 들어가서 잘 버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밥줄 빼앗겨 버릴 수는 없지. 결혼부터 반대하면 우리랑 의상해 버릴 수 있으니까 잘 따라주는 척하면서 파혼시키든지 이혼시키든지 해버리자. 우리가 이제 와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생활비는 계속 받아내야지. 그니까 여태까지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무슨 날벼락이냐고. 근데 올케 그년도 보통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줄지는 모르겠네. 우리가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하면 나만 할 턱이 있거냐? 이간질하면 돼 이간질. 우리는 둘이고 그 며느리녀는 하나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자 남동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데 본인들 이익 챙기자고 불행을 바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뻔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잔머리 굴리는 걸 아니까 비웃어주고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 남편이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길래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였죠.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해주는 게 좋았거든요. 진짜 시댁 식구들이 기생충인 것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저리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자고 저한테 의논도 없이 신혼여행에 끌고 오는 거 보니까 참아줄 수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다 들었다는데도 모함이라며 날뛰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제 말을 믿지 못하더군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이거 다 모함이다. 아무리 시댁 식구가 불편해도 그렇지. 네 남편은 내가 낳은 아들인데 갈라놓으려고 해. 이 불려시 같은 년이. 당신 정말 실망이야. 나한테 화가 났으면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우리 어머니랑 누나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야?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인데 신혼여행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까지 싫은 티 팍팍 내는 게 섭섭하다. 아휴,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이 덜 됐나 보네. 이렇게까지 얼빠진 인간들일 줄은 몰랐네. 설마 내가 아무런 증거 없이 폭로할 거라고 생각한 거니?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 모두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나무랄 때는 언제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서 남편의 눈치를 봤죠. 남편은 핏기가 가신 채로 배신감에 벌벌 떨며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노려봤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남편의 눈을 피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몸을 날려가면서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들었는데요. 제가 옆으로 쓱 피해버리니까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아프다고 무릎을 문지르는데 비웃음밖에 안 나왔죠. 시댁 식구들이 지들끼리 어떤 언쟁을 하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툭 치며 통보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셋이 알아서 잘해봐. 혼자라도 여행 다녀올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으면 눈물까지 고였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는 어지간히 철이 없었어요. 아유, 우리가 해명은 할 테니까는 같이 비행기는 타자. 비행기 티켓 값이 얼만데 그거 아깝지도 않어. 이왕 얘기 나눌 거면 휴양지 가서 기분 가라앉히고 진솔하게 말해보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뭔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저를 완전히 호구 취급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건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돈만 뜯어낼 궁리하셨다는 게 어머니랑 누나가 할 짓이에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같이 여행 가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남편이 분노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에게는 홀가분한 마음만 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휴양지에서 푹 쉬고 돌아왔어요. 누군가는 혼자 다녀온 게 씁쓸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인생 최고의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리조트 수영장에서 여유를 즐겼고 피로가 다 풀리는 마사지도 받았어요. 근처에 유명한 선셋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저녁에는 노을을 만끽했죠. 행복하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역시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왔다면 이 정도로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전 남편은 이대로 갈라설 수 없다며 애원했습니다. 이제 나도 우리 집 식구들한테 완전히 정남이 떨어졌어. 다시는 당신하고 마주하게 할 일 없을 거야. 나랑만 둘이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미 우유부단하고 미련한데 멋대로 결정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 마음이 남아있겠어? 없겠어? 끼리끼리니까 셋이서 평생 잘 살아봐. 괜히 엉뚱한 여자 하나 고생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 혼자 여행 가 있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내가 잘할게. 하객 다 불러서 결혼식 올려놓고 헤어지자고 마음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나도 어려운 결정한 거야. 그만큼 당신이랑 남은 인생 같이 살아가는 내 앞날이 구릴 것 같다고.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포기해. 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결국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정리됐고 확고했거든요. 전 남편이 오열하면서 이제 본인한테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호소했지만 귀찮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 남편 본인도 전 시댁 식구들한테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파혼하면서 최대한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신혼집을 채웠던 가구까지도 모두 제가 가져가기로 했답니다. 물론 전 남편은 그 사이에 제가 마음을 돌려주기를 기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얄짤없었죠. 당신도 그만 이용당하고 알아서 좀 살아봐. 어릴 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당신 가족들은 전혀 고마워하고 있지 않잖아. 당신이 그렇게 빨대 꽂혀 있으면 앞으로도 누구랑 만날 수 없고 평생 외로울 거야. 전 남편은 결국 느낀 게 많았나 봐요. 전 시댁 식구들한테 생활비 지원도 끊었고 완전히 절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시댁 식구들도 얌전히 수용할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시댁 식구들이 회사 로비까지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체면에 먹칠이라도 하려는 듯이 진상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대놓고 울부짖고 바닥에 주저앉아 난리를 쳤대요. 아유, 자식이 부모 버리면 천벌 받는다. 아니, 이 회사에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길들였길래 매정해진 거냐?
다 죽어가는 걸 겨우겨우 살려냈더니 평생 책임지지는 않고 모른 척하는 게 사람 새끼 맞냐? 이런다고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병원비만 생각해도 저는 그동안 충분히 다 갚았어요. 저도 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싶었다고요. 그치만 밥줄 취급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제 자식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전시댁 식구들은 보안팀의 출동으로 끌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칼같이 잘라낸 거예요. 다만 워낙 난리를 쳤기 때문에 전 남편은 회사 사람들한테 소문났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결혼정보회사를 가도 새로운 신부감을 찾는 게 어렵다고 했죠. 그렇게 전 남편이 난생 처음 단호하게 구니까 전시댁 식구들은 당황했나 봐요. 급기야 저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제가 일할 자리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요즘 진짜 취업이 어렵더라고요. 사업 엄청 잘 되는 것 같던데 진짜로 잡일이라도 좋으니까 고용해 주세요.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유, 진짜. 저는 이미 충분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랑 일하고 있거든요. 새로 알바 구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는 스스로 구해야죠. 왜 저한테 구해달라고 해요? 심지어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이잖아요. 제가 굶어 죽기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좀. 당신 동생한테도 버려져 놓고 저한테 손 내밀면 안 되는 거죠. 평생을 한량같이 빌붙고 살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뻔히 아는데 뭘 보고 일자리를 주겠어요? 구걸이라도 해보세요. 구걸이라도 하면 어디서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약 올리기만 하고 일자리 줄 생각은 안 하니까 전 시누이도 포기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귀찮게 연락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갈라선 거라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지내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있답니다. 부모님도 제가 곁에 있으니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과 가까워져서 연애 중이에요. 그냥 가볍게 안부 정도만 나누는 이웃이었는데 점점 호감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결혼은 아직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생각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신중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고 싶거든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거나 혹은 용기를 주었길 바라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단호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길고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언제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응원할게요. 저는 서울에서 영구로 어찌저찌 밥 벌어먹고 사는 30 후반 여자입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결혼에 압박이 있기는 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코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밥 먹고 코드 분석만 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결혼은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하고 싶고요. 그렇게 떠밀리듯 나가게 된 선자리에서 만난 예비 신랑이 참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깡통 로봇의 심장을 녹이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께 이 파렴치한 인간과 그 집안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희 아빠는 태생이 좀 남달랐어요. 그냥 공부 잘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이야 천재 박사 왔다 이런 식으로 불리던 타입이었어요. 제가 아빠 친구분들 모임 가면요. 꼭 누군가 한 명은 아빠한테 이래요. 야, 이 박사 오늘도 뭐 연구하느라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제때 나왔네. 아이고 뭐 또 그땐 어려서 그랬던 거지. 이렇게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뭐 하나에 꽂히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안 들릴 정도였다더라고요. 어떤 날은 라디오가 고장 났다고 하면 분해해서 새벽까지 붙잡고 있고 어떤 날은 수학 문제 하나가 안 풀린다고 밥도 안 먹고 앉아 있고요.
그게 그냥 성인이 돼서도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그게 컴퓨터 공학과였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빠는 왜 하필 컴퓨터 했어? 그때는 다들 화학이나 기계나 그런 쪽 많이 갔거든. 근데 아빠는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봤지. 그래서 컴퓨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 그 말 들으면서 좀 소름 돋았어요. 저희 아빠가 그 말을 했던 시절엔요. 컴퓨터 공학이 지금처럼 인기 터지는 과도 아니었대요. 그냥 괴짜들이 하는 거 이런 느낌? 그런데 아빠는 이미 그때부터 AI가 세상에 퍼지고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걸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잘못 쓰이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 선한 방향으로 기술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기술은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웃음이 나요. 왜냐면요, 이 말이 너무 아빠스러워서요. 세상에 기술 공학을 돈 때문에 잡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저희 아빠는 늘 선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빠 주변에서는 같이 사업하자고 왔다가 퇴짜 맞은 사람도 수두룩해요. 야, 너도 남자가 말이야. 꿈을 한번 크게 잡아봐, 임마. 네 능력이 아깝다. 뭐 굶어 죽기야 하겠나. 이게 저희 아빠예요. 굶어 죽기야 하겠냐 라니. 엄마는 뒤에서 이 소리 들으면 속 뒤집히죠. 아빠가 한창 일하던 시절엔 국가에서도 아빠를 꽤 많이 찾았어요. 국가산업개발회의가 있는데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연락이 오고 연구단 쪽에서도 이 기술적 문제에서 의견 좀 달라 하고 전화 오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런 자리에서도 큰 돈은 멀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엔 아빠가 받은 훈장, 공훈패, 표창장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거실 한켠에 진열장이 있는데 손님이 오면 다들 와, 교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래요. 그리고 그걸 가장 열심히 닦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는 그게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답답해서 열심히 닦으면서도 한숨을 꼭 쉬세요. 그 똑똑한 머리로 대기업 들어갔으면 징작에 우리 가족 한강뷰 들어가서 살 것도 남았겠다. 이러면 아빠는 옆에서 조용히 책을 덮고 눈만 아래로 깔아요. 아빠는 또 반박은 못하니까요. 그럼 엄마는 또 속상해서 저 붙잡고 한탄만 하시는 거죠. 사람이 공부만 할 줄 알아서 돈 버는 법은 모르나 봐. 아휴, 은미야, 너가 니네 아빠 등짝이나 한 대 때리고 와라. 그럼 저는 그냥 하하 하고 웃죠. 엄마 입장에선 답답하시긴 하겠죠. 살림하는 엄마는 집에 있는 거 하나하나 아껴 쓰고 가계부는 달마다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남편은 능력이 저렇게 출중한데 돈 벌 욕심은 크게 없고 세상에서 연구가 제일 즐거운 선비 같은 사람이면 저라도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진짜로요. 아빠 옆에서 자라다 보면요. 사람이 기술 하나에 평생을 걸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그냥 몸으로 느껴져요. 아빠는 늘 조용했지만 묘하게 사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나도 아빠처럼 뭔가 개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걷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늘 혀를 끌끌 차셨죠. 아유, 얌전히 회사 다니다가 시집이나 가면 됐지. 왜 굳이 너까지 연구실에서 밤새우겠다고 난리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인 걸 어떡해요. 기집애야, 너네 아빠랑 사돈 맺고 싶다고 연락 오는 집이 수두룩 빽빽인데 굳이 너 고생 안 해도 시집 잘만 갈 수 있다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시집이니 뭐니 해도 정작 제가 제 길 가는 게 못마땅했던 거 알거든요. 근데 또 엄마 마음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평생 살림 꾸리면서 아빠가 돈 쪽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걸 다 견디면서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딸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희 집이 항상 평범했던 이유가 아빠의 성향 때문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빠는 평생 기술을 무료로 연구하고 그걸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가져다 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술은 사람들끼리 나눠야지 의미가 있지. 독점하면 발전이 없어. 이런 말을 엄마가 들으면 속이 100번은 뒤집어지셨을 거예요. 아이고, 독점 좀 해라, 독점. 그래야 돈이 생기지. 아빠는 그 말에도 웃기만 하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빠가 이룬 것에 비하면 우리 집은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또 제가 그런 고생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고요. 아빠는 연구 비용으로 들어오는 돈이 적다면서 집안의 물건을 하나하나 팔아치우기도 했거든요. 이건 안 쓰니까 팔아도 되지. 뭐? 지금 우리 집 살림살이를 털어가겠다고? 연구비는 연구비에서 해결해야지 우리 집을 왜 털어? 학생들이랑 같이 써야 하는 장비가 그 장비를 왜 우리 집에서 충당하냐고. 물론 존경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언젠간 아빠가 자동차까지 판 적도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땐 참 아빠한테 조금은 답답함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빠 길을 그대로 밟을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빠만큼 천재도 아니고 아빠처럼 거대한 연구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엄마가 원하는 대기업 취업도 못했고요. 아빠가 걸어간 길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저는 그냥 중견기업에서 후원하는 연구실에서 공부를 이어갔어요. 그게 제 수준에 맞는 길이었고, 그러면서도 아빠와 완전히 다른 길은 아니니까 저도 꽤 만족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저는 연구실에서 먹고 자는 삶을 아주 당연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 주변에 연애라는 핑크빛 기류가 끼어들 틈이 있었겠어요. 진짜로요. 연구실에서 밤새고 새벽에 들어오고 다시 씻고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요. 누가 제 인생에 끼어들 수가 있겠냐고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랑 동거동락하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요. 하나같이 다 밤새 연구하다가 다크서클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끼리 무슨 연애를 하겠어요? 물론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눈 맞는 경우도 어쩌다 생기긴 하는데 오래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겨우 사귀었다 싶으면 한 달 뒤에 둘 다 술집에서 울고 있었어요. 한 명은 시간 없어서 헤어졌어 하고 울고 또 한 명은 연애할 시간 있으면 논문 쓰라고 하더라 이러고 술 퍼마시고 있고요. 그걸 지켜보는 제가 무슨 희망을 가졌겠어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연애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됐는데 집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되셨겠죠. 그런 저한테 가끔 사진 들이밀면서 이러셨거든요. 은미야, 선 좀 봐봐라.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래. 응? 왼손. 엄마, 나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깐. 그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뭔가 인연이 있으면 이어지고 그런 거지. 어찌 알아? 그런 것도 포함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일지.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왜냐면 저한테 선자리는 비싼 호텔 음식 먹는 날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 시간에 제 코드 한 줄이라도 돌려보고 싶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알고리즘이 있으면요. 저는 그걸 당장 실험해보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진 들고 와도 저는 늘 이랬죠. 엄마, 나는 그 시간에 모델 하나라도 더 돌려보고 싶다니까요. 아유, 진짜? 이 기집애가 남자는 쳐다도 안 보네. 그래, 은미가 진짜 내 딸은 내 딸이구나. 여보, 당신도 알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대쪽 같다는 거. 얼씨구, 당신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회방이셔. 이럴 땐 내 편 좀 들고 애가 선이라도 보게 도와야지. 근데 또 웃긴 건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면서 오히려 칭찬했어요. 제대로 된 연구원이 됐다고 말이죠. 저랑 아빠는 같은 분야를 하기도 하고 아빠도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요. 연구실은 달랐어요. 이유는 별거 없는데
아빠 연구실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하면 제 실력으로 간 거라도 특혜라는 소문이 돌 것 같았거든요. 아빠도 저도 그런 루머 참 못 참거든요. 이게 또 아빠 닮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아빠 연구실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후원하는 연구실에서 따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연구실만 오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또 방으로 들이닥치셨어요. 은미야, 선자리 들어왔다. 이번 건 진짜 꼭 가야 돼. 엄마, 또요? 또 어느 집이에요? 이번엔 사업하는 집안이라는데 아주 빵빵한 집이래. 너도 그런 집 가면 걱정 없이 연구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이제 나 꼬시는 수법을 바꾸신 거예요? 웃겨. 나 가도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 알면서 어디서 그렇게 손자리를 받아오시는 거람? 예, 엄마가 무슨 너 선 보러 가라고 거짓말씩이나 하겠니? 이번엔 진짜 괜찮은 집인 것 같아. 여동생 하나 있긴 한데 징작이 결혼해서 외국 나가 있대. 근데 아이까지 낳아서 엄마도 자주 외국 나가서 생활한다더라. 예비 시모 신우 간섭 안 받을 너무 좋은 환경이지 않니? 그래서요.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돈도 많은데 시댁 간섭도 안 받는 데잖아. 이런 집 찾기 힘들어. 이번엔 나가서 진짜 잘 좀 해봐. 응? 아이고, 내가 엄마 고집을 어떻게 이겨. 알겠어요, 알겠어. 사실 엄마도 저도 제 고집이 더 센 거 알지만 선자리에 관련한 건 그냥 제가 전적으로 엄마한테 맞춰드리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 알면서도 엄마는 계속해서 선자리를 받아오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돈 얘기하면 제가 더 말을 못 잇겠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아빠 뒷바라지하며 한숨 쉬었던 거 제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귀찮고 연애도 결혼도 흥미 없어도 선을 엄청 보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날도 그냥 호텔밥 맛있게 먹고 오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기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나가서 마주친 그 사람이 여태 제가 만났던 남자들이랑 완전 달랐어요. 저는 그날 선을 보기로 한 그 호텔 앞에 도착해서 이 호텔 밥 맛있었는데 잘 됐다. 딱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 끼 잘 먹고 오면 그걸로 되지. 뭐 특별한 인연을 건질 생각 같은 건 없었죠. 제 머릿속은 오히려 이따 집에 가면 어제 그 코드 다시 돌려봐야지. 변수 하나 바꿨더니 결과가 조금 이상했는데. 이런 고민에 더 가까웠고요. 근데요, 막상 도착해서 그 사람을 처음 딱 봤는데 제가 예상하던 비싼 양복 입고 허세 한껏 올린 스타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더분하고 좀 어벙해 보이는 인상에 가까웠달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리숙하거나 촌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쪽인 거죠. 예비 신랑이 먼저 웃으면서 메뉴판을 내 쪽으로 밀어주더라고요. 먼저 고르세요. 저는 뭐든 잘 먹으니까 은미 씨 고르시는 거 말고 다른 거 고를게요. 아, 네. 그럼 저는 이걸로 할게요. 아, 네네. 그럼 저는 이 구성으로 할게요. 나오면 제 것도 한번 맛보세요. 숫기가 없는 편인지 말도 약간 절고 뚝딱거리긴 했는데 사람이 매너는 확실히 갖춰져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물잔도 제 앞으로 밀어주고 담당 서버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막힘없이 깔끔하게 대답하고 이런 동작들이 하나하나 좀 어색하면서도 배려가 묻어있다 할까 묘하게 괜찮았어요. 게다가 저한테 질문을 던져도 무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야세요? 그냥 자동화 알고리즘 쪽이요. 오, 멋있네요.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싶어요. 제가 혹시 무례한 질문 드리거나 말 실수하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저랑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기계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해서 물론 저는 은미 씨처럼 전문가까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요. 낯뜨겁게 들이대거나 허세 부리는 타입이 아니니까 오히려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선자리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해준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첫인상부터 딱 표정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느낌을 줬어요. 여자는 뭘 하든 결국 결혼하면 내려놔야지. 이런 기류를 풍기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연구한다고 하면 아, 그럼 직장 경험은 없으신 거네요? 하고 미묘하게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예비 신랑은 전혀 안 그랬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그러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비 신랑이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해서 저는 그냥 동네 공장이나 그런 곳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했더니만 로봇 청소기 개발 회사였어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덕분에 배 안 고를 정도는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신 거고 저는 이제 차근차근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거 꽤 괜찮은 사업 아닌가요? 네,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저는 그냥 아직 일개 사원이니까요. 요즘 로봇 청소기 하나 없는 집 거의 없잖아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니까 이쪽 산업은 안정적이겠다 싶었어요. 집안도 넉넉해 보였고 예비 신랑 본인도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니까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4살 많다는 게 저는 좀 거슬렸어요. 저는 사실 이왕이면 동갑내기를 만나서 친구처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도중에 스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을 결혼 상대로 진지하게 고려를 해봤던 거예요. 평소라면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집 가서 할 일을 정리했을 텐데 이 사람이랑은 계속 수다를 떨다 보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예비 신랑이 진짜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대화를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말 중간에 제 표정을 보면서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밥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맛있어서 먹은 건지, 대화가 즐거워서 정신없이 먹은 건지, 시간 감각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식사를 한 다음에 커피까지 같이 마셨다니까요.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을 보내고 각자 귀가를 하려는데 예비 신랑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일정 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흘렸을 텐데 이상하게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시간 편하신 날 알려주세요. 뭐랄까, 그 순간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어쩐지 거절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안 떠올랐어요. 그렇게 애프터 약속까지 잡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면서도 평소보다 늦게 들어가서 괜히 또 난리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 열자마자 예상은 했지만 진짜 그 이상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동안은 밥만 먹고 바로 집 들어오던 애였는데 커피까지 마셨다 그러고 심지어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얼굴이 그냥 활짝 피더라고요. 은미 너가 들어올 때 됐는데도 안 오길래 엄마가 진작 알아챘지. 그래 만나보니까 어때? 괜찮지?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주책은 정말. 아니 사람이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하루 보고 어떻게 알아? 엄마 괜히 김칫국 마시지 마셔. 참나 너가 언제 2번 만나서 기회 주는 사람이었니? 엄마가 어떻게 김칫국을 안 마셔? 근데 그 와중에 아빠는 갑자기 실실 웃다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은미 너가 결혼하기엔 아직 조금 어린 거 아니냐? 아빠, 저 지금 30 후반 넘었어요. 그랬나? 너는 내 눈에 아직 학생처럼 보여서.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죠. 아빠 세계에서는 제가 아직 대학교 2학년쯤에서 멈춰 있나 봐요. 제 밥벌이 하고 산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연구실에 있으니까요. 아빠 눈엔 아빠 연구실에 있는 분들은 다 제자니까 어리게만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도 늙고 있다는 사실을 아빠는 아직도 인지 못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사실 아빠는 예비 신랑 나이 때문에 걱정을 하신 거였어요. 예비 신랑이 40이 넘은 사람이라 차이가 조금 크지 않나 싶었던 거죠. 제가 30 후반이니까 4살 차이면 40 넘은 게 당연한 건데 앞자리가 다르니까 그게 좀 커 보이셨나 봐요. 근데 엄마는 이런 것 따위 전혀 신경 안 쓰죠. 예비 신랑이 나이가 40대고 뭐고 그 집안 배경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자기 일처럼 설레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많은 게 뭐 어때? 성숙한 사람 만나면 더 좋은 거지. 이런 느낌? 엄마는 이미 그 집안을 마음속으로 합격 찍은 상태였어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저도 괜히 웃음 났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그 뒤로 일이 너무 빨리 흘러갔어요. 진짜 엄마가 바로 알아보신 거죠. 저는 그 사람이랑 그렇게 6개월간 만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선자리에서 시작한 사이니까 어느 정도는 결혼이 전제로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았죠. 주변 동기들이 제 얼굴이 피었다면서 놀랄 정도로 예비 신랑을 만난 이후로는 꽤 사람처럼 다녔거든요. 야, 은미야, 너 뭐야? 너 화장했냐? 너 연애하지? 연애는 무슨, 선보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쁘지 않네. 뭐야, 그게 연애지. 그래도 너 맨날 매드 사이언티스트처럼 화면 보고 쭝얼쭝얼거리는 것만 보다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거 처음 봤다. 뭐야, 좋냐? 그런 말 들으면 제가 티를 내고 다닌 것도 아닌데 괜히 부끄러워서 머리 긁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는 행복했어요. 예비 신랑이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거든요. 제가 밤새 연구하고 나오면 피곤할까봐 따뜻한 음료를 챙겨준다거나 제가 논문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오갔어요. 선자리에서 시작된 만남은 보통 결혼이 전제로 깔리니까요. 저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서로 날짜도 대충 조율하면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날짜도 잡았으니 양가 상견례도 하게 됐죠. 우리 집은 아빠가 불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비 신랑네는 사업하는 집안이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쪽에서 먼저 집은 우리가 준비한다. 괜히 예단 예물 준비한다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해주니 고맙긴 한데 좀 뭐랄까 돌려 말하지 않아서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그 말에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아빠는 돈 얘기하면 늘 한 걸음 물러서는 스타일이니까요.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된다며 웃으시고 상견례 자리는 별 탈 없이 흘러갔어요. 근데 엄마는 조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조용히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은미야,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돈 많은 티를 너무 내는 것 같지 않니? 사람이 괜히 좀 거슬리네. 괜히 저렇게 잘해주고 너한테 이것저것 시키면 어쩌니? 저도 엄마 마음 이해하지만 여기선 엄마 안심부터 시켜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넘겼죠. 엄마, 언제는 시집가라고 그렇게 난리더니 이젠 또 왜 그래요? 막상 딸 내보내려니까 아까워? 엄마는 제 말에 약간 머쓱한 얼굴을 하더니 그냥 고개만 흔들었어요. 아휴, 기집애 하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그냥 결혼 준비하면 이런 일도 생기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뭐랄까. 제가 생각한 그 좋은 집안이라는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예비 시모가 저를 자꾸 불러냈어요. 그것도 은근슬쩍이 아니라 진짜 당연하다는 듯이
은미야, 시간 되면 잠깐 나올래?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연구 일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날 해야 하는 실험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걸 전혀 고려 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 이게 기본값으로 박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야 하나? 한두 번은 저도 예의상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보면 하는 일이 참 기가 막혀요. 예비 시모는 어느 날은 갑자기 저를 양식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니 메뉴 고르는 것부터 포크, 나이프 어디에 놓고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듯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좀 얼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만찬 예절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싶었거든요. 예비 시모는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에 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절들이 있어. 이건 필수라고 보면 돼. 저는 그 순간 살짝 현타가 왔어요. 제가 무슨 상류층 행사에 하루 종일 끼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연구실에서 커피로 연명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7종 포크를 외우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예비시모는 그런 제 표정 따윈 관심 없는 사람처럼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 다음엔 집안 가계도라는 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가계도라. 저는 처음에 그게 왜 필요하지 했는데 예비시모는 또 너무도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쪽이 당숙이고 이쪽이 종조부. 이런 관계는 알아둬야지. 결혼하면 행사 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저는 속으로 이걸 왜 외워야 하지? 하면서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며칠 뒤엔 갑자기 백화점으로 불러서 이런 옷 스타일이 우리 집안 행사에 어울린다면서 옷걸이를 양손에 들고 비교를 하질 않나. 또 어떤 날엔 친척 어르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진짜 연구보다 더 빡센 단기 암기 코스였어요. 처음엔 그냥 결혼하면 이런 과정도 있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게 누적될수록 저는 슬슬 짜증이 치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드럽게라도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아직 해야 할 연구 일정이 많아서요. 꼭 만나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혹시 너무 잦은 호출은 조금만 조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었다고? 연구? 그것도 어차피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니? 어머님, 그게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요. 하루 종일 공을 들여야 할 정도로 바쁜 일정이라 그래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양해 구하고 빠진 것도 꽤 돼서 이 이상은 제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바쁘다고 나한테 시위하니? 사업하는 집안에 시집 올 거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가 먼저 알려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내가 이렇게 직접 챙겨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쁘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되겠니? 그 말투가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감히 어딜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진짜로요.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싶을 정도로요. 그때 뭔가 확 느껴졌어요. 아, 이 결혼 생각보다 순탄치 않겠다. 딱 이런 느낌이요. 예비 시모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를 며느리가 필요했나 봐요. 그렇다고 제가 파혼을 하겠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으니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신혼집을 구하려고 이미 가계약까지 걸어둔 상태였어요. 서로 바쁘긴 했지만 일정이 착착 맞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신랑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부터 상태가 이상했어요. 은미 씨, 우리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첫 마디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이거 작은 일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로봇 청소기 쪽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업계를 뒤집어 놓는 수준의 난리였어요.
로봇 청소기 카메라가 집안을 녹화하고 그 영상이 외부 서버로 유출되고 있다는 논란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이 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반품은 줄을 서서 들어오고 투자자들은 죄다 돈 돌려달라고 난리치고 소비자들은 소송 준비하고 거의 쫄딱 망했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문제는 그 시점이 결혼 한 달 전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할 그 시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비 시아버지도 그렇고 예비 신랑도 그렇고 한동안 넋이 빠져서 결혼이고 뭐고 더 준비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고민 많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만 솔직히 예비 신랑의 배경이 영향을 안 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분의 회사에서 좀 숨구멍 트일지도 모를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비 시부가 저랑 예랑이를 불러서 이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신혼집으로 계약금 걸어뒀던 곳은 저희 친정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 쪽에서 하기로 했던 게 없으니까 그거 싫다고 파혼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예비시부 회사도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이니까 결국 친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이랑 혼수까지 전부 마련하게 됐어요. 솔직히 엄마는 그 과정 내내 마음 한켠이 걸리는 눈빛이었고 아빠도 잠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제 결혼이 순탄하게 흘러가길 바라셨으니까 결국 도와주셨어요. 집을 계약하고 혼수도 어느 정도 채워진 시점에서 예비 시부가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식사하자고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제라도 밥 한 끼는 해야지 이런 분위기였고 예비 시부는 한껏 꾸민 식탁 앞에서 어색하게 고맙다고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그 자리에 예비 시모도 있었거든요. 예비 시모가 밥 먹다가 젓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아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며느라가 외제차 해온다고 하지 않았니? 네? 저는 진짜 제가 하도 밤을 새서 뭘 잘못 들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비 시모 표정은 너무 당당했어요. 아니, 당당한 걸 넘어서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얼굴이었죠. 아니, 우리 집이 지금은 조금 흔들려도 다시 재건하면 며느라가는 사모님으로 살 거잖아. 그 정도 투자는 당연하지 않니? 진짜 제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여태 제가 참은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예비 시모가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제가 일하는 거 깎아내릴 때도 차라리 그것들은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외제차? 친정에서 대출까지 받아 도와줬는데 지들 사업 말아먹은 타이밍에 그래서 저도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줌마, 그냥 결혼 엎을 테니까 꺼져 주실래요? 저도 어른한테 이런 말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뭐 어른이 어른다워야 예의도 지키죠. 제가 자라면서 봐온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비 시모는 정말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이 결혼 없죠 뭐. 아주머니가 그걸 원하셔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세요? 신혼집은 제가 전세로 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식장이나 드레스 위약금 같은 건 그쪽 잘못이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예비 시모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니 그제서야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외제차 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집이 잠깐 흔들린 거지.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네가 사모님으로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걷어차겠다는 거야? 그 재건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딱 그렇게 말했더니 예비 시모가 갑자기 기세등등해져서 또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깔깔 웃더라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너 나중에 시집살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로봇 청소기를 쓸 일만 남았는데 이제 우리 집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도 머지않았다.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 말씀하셔도 저한테 와닿는 건 없네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발명한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알기나 해?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은 네가 버릇없게 굴지만 나중엔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우습던지 저는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디서 온 기술인지 알고 이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 아줌마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 안 해드릴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부 얼굴도 썩어가는데 그때 반대편에서 의자가 콱 밀리며 예비 신랑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다 깜짝 놀랐죠. 엄마 미쳤어? 도대체 내가 자중하라고 했잖아. 왜 며느리 될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평소엔 소리 한번 크게 내는 걸 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눈이 완전 뒤집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근데 그 뒤가 더 문제였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사업 위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끝내자마자 예비 신랑이 갑자기 자기 엄마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는 겁니다. 저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비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예비 시부는 허공만 잡으며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소름까지 돋을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도 제 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야, 왜 이러냐? 너까지 미친 거냐? 예비 신랑은 울먹이면서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했다던 그 최첨단 기술, 그게 누구 건 줄 알아? 장인어른이랑 이 사람이 개발한 거라고. 우리 회사에 시범으로 무료 공개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이 난리치는 통에 다 무산되게 생겼잖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비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식는 걸 보자마자 솔직히 조금 꼬숩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온갖 간섭과 훈계를 당연하다는 듯 하던 사람이 기술 출처조차 모르고 깝죽대던 게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얼굴 변하는 꼴이 솔직히 순간적이지만 꽤 통쾌했어요. 하지만 그 통쾌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말이 모든 분위기를 뒤집었으니까요. 내가 무슨 심정으로 이 결혼을 결심했는데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심정으로 오래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기술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 살리려고 한 건데 엄마가 이렇게 초를 치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정통으로 머리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리가 공중으로 붕 뜬 것처럼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고 눈앞에서 울고 있는 예비 신랑도 예비 시모 소리도 전부 멀게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멍함이 2, 3초 지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전부 퍼즐 맞춰지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인간들 제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제가 어떤 개발하는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죄다 파악하고 접근했더라고요. 중소기업이 기술 없으면 죽는 건데 개발자 데려올 여유는 없고 결혼만 하면 기술 걱정은 영원히 끝나는 셈이니까 사돈에게 비싼 돈 받고 기술을 팔진 않겠지. 우리 아버지 성품이면 가족끼리 돕자며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 이런 계산을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접근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산을 위해 오래 만나던 여자친구까지 버리고 6달 동안 내 앞에서는 착한 척, 배려하는 척, 순둥이 코스프레 싹 다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단번에 드러났다는 걸 깨달으니까 심장이 한 번에 뜨겁게 차오르면서 분노가 뚝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모두 알게 됐는데 제가 과연 이 결혼을 이어갈까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순 없는 거죠.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시모한테 화가 나서 파혼하겠다 말한 건데 그냥 이 집안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혼이다 하고 외치고 나왔죠. 결혼 한 달 전에 이 사달이 난 게 참 다행이지 않나요? 파혼 선언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하고 나온 뒤에 당연히 우리 집안에도 사실을 전부 말씀드렸죠. 엄마는 기겁을 하고 아빠는 그 다음날 바로 특허권 양도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뭐 아직 사인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퍼포먼스지만요. 그냥 말 그대로 없던 일로 만든 거예요. 아빠 성격의 저런 모습은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런데 다음날 예비 시아버지였던 그분이 갑자기 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 열자마자 그 아저씨 절 보지도 않고 바로 아빠한테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은미한테 상처 준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근데 기술만큼은 어떻게 돈을 들이고라도. 아빠가 원래 다른 사람 말은 안 끊고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바로 잘랐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딸한테 미안하신 건 맞아요? 그럼 왜 우리 딸한테 말 안 하고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는지? 그걸 듣고 저랑 엄마 둘 다 놀랐어요. 아빠가 누구한테 화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딸을 이용하셨잖아요. 결혼 핑계로 기술부터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 이제 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기술을 풀어도 그쪽 회사에서는 못 쓰게 다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임직원들 가족들 생계도 다 날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세게 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난 대화처럼 닫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차갑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문 밖에서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문제는 위약금인데 제가 그때 예비 시모한테 파혼하자고 말하면서 위약금 다 물어내라고 하긴 했지만 그걸로 좀 공방을 하긴 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뒷사정을 알게 됐으니 제가 쫄릴 게 하나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 사달을 어디에 제보라도 하면 예비 시부 회사는 더 희망도 없이 바닥으로 수직 낙하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서도 더는 대꾸도 못하고 그냥 전부 덮어쓰겠다고 하고 물러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으니까 주변 동기들이 다들 난리였죠. 야, 은미야, 너 결혼 준비하던 거 아니었냐? 왜 말이 없어졌냐? 아, 얘들아, 나 파혼했어. 나 때문에 일정 빼줬을 텐데 미안하다. 근데 이혼보다 파혼이 낫잖아. 그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얼굴에 뭔 일 있었구나 하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진짜 속이 시원했어요. 저 집안이랑 엮여서 평생 살 바엔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파혼하고 몇 달 지나니까 진짜 웃긴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게요? 회사 완전히 문 닫았대요. 처음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투자자들이 사기 횡령으로 고발하고 내부 직원들은 내부 고발하고 진짜 줄줄이 터졌대요. 근데 결정타가 뭐였냐면요. 저랑 저희 아빠가 기술을 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급하게 외부 개발자한테 비슷한 기술을 사들였었나 봐요. 근데 그게 하필 다른 기업 특허 침해한 불법 복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소송이 걸리고 그거 처리하다가 결국 회사가 문 닫았다네요. 파혼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연구실에서 커피 터들고 제자리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동기 하나가 저를 보자마자 야, 은미야 너 그 남자 소식 들었냐?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 회사에서 하던 일이 저희 연구소 일이랑 어느 정도 겹쳐 있으니까 아름아름 이야기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들 몇한테는 파혼 얘기랑 그 회사 얘기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 후로 거길 유의주시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이젠 별로 관심도 없고 제 일상에서 사라졌음 싶어서 대충 몰라 관심도 없어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수다를 떨고 싶었는지 쪼르르 와서 말하더라고요. 야, 그 인간 너랑 파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옛날 여자친구랑 다시 붙었다더라? 저는 진짜 뜨악했어요. 아니 어이가 없다는 말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날 그 난리판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심정으로 오래 만난 여자친구 버렸다. 이 소리까지 짓거렸던 인간이
파혼하자마자 거기로 다시 간 거라고요? 순간 너무 웃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냥 피식 웃었거든요. 그래? 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네. 잘 됐네, 서로 끼리끼리. 그 말하고 나니까 제 속이 이상하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저랑 있었던 시간 전체가 그냥 하나의 임시직 연기였다는 걸 알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정보에도 이제 감정이 1도 안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정도의 무감정. 오히려 차라리 잘 됐네 라고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건 애초부터 제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웃긴 건 그 사람이랑 다시 붙은 그 여자친구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혼 바로 하고 다시 사귀냐. 별 볼 일 없는 사기꾼 집안 아들이랑 뭐하러 만나냐. 뭐 이런 소문들. 근데 그걸 듣고도 전 그냥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겠지. 난 상관없다. 정말로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큰 일을 겪으면 진짜로 미련이 없어지나 봐요. 그리고 반대로 제 인생은 그 뒤로 진짜 이상하게 술술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더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말하면서도 좀 신기할 정도였어요. 파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 연구실이 다시 정부 지원 과제에 선정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실 아빠 연구실은 그동안도 꾸준했는데 뭐 지원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빠가 사비를 쓸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보니까 환경이 안 받쳐줘서 잠깐 흔들렸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술의 공익성,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아빠는 겉으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되게 오랜만에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연구소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상용화된 거예요. 심지어 그 덕에 국가 신기술 인증까지 받게 되었죠. 소식 들었을 때는 제가 울컥했어요. 누가 박수 쳐주고 축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다지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던 몇 달 동안 묵직하게 누르고 있던 돌덩이 같은 게 싹 벗겨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 준비한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폐만 끼쳐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제 자리에서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딱 증명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요즘은 연구소에서도 꽤 알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후배들이 질문하러 찾아오고 같이 프로젝트 해보자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넘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니까 이런 걸 보고 조상이 도왔다고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조용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계시고 엄마는 진짜 웃겨요. 예전엔 입만 열면 손이나 봐라 결혼 언제 할래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저한테 이러세요. 미야, 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해라. 엄마는 괜찮다. 엄마가 그런 말을 다 하네. 나 결혼 안 해도 돼? 엄마 옆에서 평생 귀찮게 해도 돼? 너 하고 싶으면 그래라. 내가 이 난리를 보고도 결혼 빨리 하라고 하겠냐? 둘이 이러고 웃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대화예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하긴 해요. 내가 그때 결혼을 그냥 억지로 밀어붙였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근데 그 질문이 무섭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답은 너무 뻔하거든요. 바닥을 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긴 하는데 그 결혼을 엎어버린 건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잘한 선택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빠르게 잡아낸 오류 수정 1번이었다 싶네요. 버그는 초반에 잡아야 싸게 먹히니까요. 그 집안은 탐욕으로 무너졌고 저는 그 무너짐을 발판 삼아 제 길을 제대로 다시 찾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요. 모르죠. 세상 일은 디버깅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에러가 터질지도 모르고 갑자기 예상 못한 값이 튀어나와서 시스템 전체가 밀려버리는 날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는요. 누가 제 능력을 계산해서 접근하든 말든 그 패턴 정도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연구하다 보면 이상한 데이터 하나 끼어 있는 게 처음엔 모르지만 계속 보다 보면 반복되는 오류는 바로 체크 가능하잖아요.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제가 당한 만큼 되돌려줬고 여러분께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 또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